안녕하세요. 수업 중에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카톡의 채팅방을 매번 수업마다 다르게 개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바로 지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입니다. 네 번째 이제 서론 처음에 소개하는 주를 제외하고 네 번째 강의인데요. 이제 화요일 날 저희가 뉴턴 과학과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주의 근본적인 에너지가 우리 몸 속에도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뉴턴의 과학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기하학이 어떤 학문인지 어떤 수학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하학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후설의 기하학입니다. 후설의 기하학은 뭐 후설의 기하학의 원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때까지 어떤 철학계나 과학계에 존재하는 기하학을 정리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하학 이제 이 책에 후설의 기하학을 정의를 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하학하면 유클리드 기하학, 갈릴레오 기하학, 뉴턴의 기하학, 피타고라스의 기하학을 생각하는데 기하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출발을 하죠. 그리고 그런 기하학이라는 것은 딱 한 번만 이 세계에서 작동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유클리드가 기하학을 딱 얘기하는 순간 그 순간에는 기하학인데 한번 작동을 하고 나면 그것은 지식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후설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하학을 이 세상에 끄집어내 놓으면 그 순간에는 나의 기하학이고 여러분의 기하학이지만 이 세상에 나와서 작동을 하는 순간 기하학으로서는 생명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하학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게 되고 그 지식을 너무 확고하게 믿으면 뭐가 되죠? 제가 서론주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는 여러 과학에서 너무나 우리를 속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바뀌어버린 지식은 가능하면 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로부터 출발하고 물질을 다시 기하학으로 얽매여서 꼬아가지고 이렇게 실을 꼬듯이 뜨개질을 해서 지식을 만들고 그 지식을 언어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죠. 떠나보냄으로써 언어가 작동하게 만드는 그것이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유일한 연구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을 조금은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지 없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업 이번 학기에 계속해서 예를 들고 또 여러분이 연습하실 수 있도록 시험 문제도 내고 이렇게 제가 좀 괴롭혀 드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중간고사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치게 되고 화요일 날 보게 되면 중간고사 시간에 화요일 날 보게 되고 그 수업 시간에 간단한 여러분의 개념을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제가 좀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업에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느끼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정도 이렇게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기말 시험은 여러분이 이제 팀으로 해서 제가 주제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10명 정도가 토론을 하는 것을 영상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는 게 학기말 시험입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10명의 평가를 하는 거죠. 10명 안에
이제 각각의 사람의 점수가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10명이 어떻게 어떤 토론을 만들어내느냐. 그런데 이제 점수가 그렇게 나쁘게 매기지는 않을 건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하면 토론이. 근데 10명이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이너스 포인트를 하는 유일한 지점이 있습니다. 절대 뭔가 원고를 읽는 그 부분이 저한테 읽히면, 느껴지면 감점의 요인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을 10명이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잘하겠다고 뭔가 읽는다든지 눈빛이 어디 지선에 가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예능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뭔가 읽고 있다는 걸 우리 느끼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확 떨어지기도 하죠. 물론 막힘없이 잘 얘기를 하니까 전달은 잘 되지만 그런 부분만 유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점수가 그냥 마이너스 될 포인트가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에 바뀔 수는 있지만 제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하학에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중간 정도에 저하고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느냐, 답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짧은 퀴즈를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해하는 부분들을 그냥 쓰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하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하학은 일생에 혹은 기하학이 탄생하는 거죠. 일생에 단 한 번만 탄생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하학을 내면 그것으로 끝인 거죠. 지식으로 바뀌고, 유클리드 마찬가지. 유클리드 기하학이 아니라 유클리드란 기하학이었던, 한때는 기하학이었던 유클리드의 지식인 거죠.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라는 게 에드먼트 후설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럼 기하학은 뭘까라는 것들을 이때까지도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때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물질로부터, 저 높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빼내는 거죠. 신랄 같은 걸 빼내는 거죠. 예를 들면 후설은, 여러분들 이 책을 제가 보내드린 것들을 읽어보시면 후설은 단 한 번의 예를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버리는 순간에 그 예에 국한돼 버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또 그러지 않고 이 수업 시간에는 편의상 그것을 이해하시고, 예를 제가 들더라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후설이 제일 염려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예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지식에 빠져버리고 진리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편의상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서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고 물질로서 가질 수 있는 공통된 것들을 만약에 저라면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죠. 뽑아낸다면 뭐가 있냐면 물은 생명의 요소죠. 이거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공통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은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씻어내기도 하지만 파괴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은 의식을 나타낼 때 많이 씁니다.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반전이 일어나기 전에, 복수를 하기 이전에 혹은 성스러운 행동을 하기 전에 물로 씻죠. 대개는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서 조용한 소녀? 안 보셨죠, 여러분? 그런 어떤 영화를 보면 이제 자기 원래의 친부죠, 생물학적 아버지를 거부하고 자기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에 가기 직전에 이제 학대를 받다가 마지막 순간에 상당히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소녀가 하는 게 뭐죠?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는 거죠. 항상 그런 영화에서 보면 상징적으로 물을 통해서, 내가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는 역할을 하는 게 대개 물이라는 거죠. 왕가 사는 남자에서도 단종이 새로운 세상을 열 때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지잖아요. 영화를 보시면 대개 어떤 그 의식이라는 것, 이 의식은 consciousness가 아니라 literal, 우리가 의뢰 이런 거죠. 이때 보면 항상 물에 빠지는 장면이 꼭 나와요. 꼭 나오고 단종이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용한 소녀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 물에 빠지는 장면이 왜 나올까
이렇게 상상되지만 물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것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뽑아내죠? 물질로부터 속이라는 속성, 어디에 속한다, 속이죠. 영어로는 genus 거죠. 종속, 과목, 광문계에서 속에 해당되는 것부터 그 공통된 걸 뽑아내죠. 근데 그 뽑아낸 거는 뭔가 우리가 느낌은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만한 구체적인 의미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이죠. 이것을 묶는 역할, 실이라면 이렇게 뜨개질하는 역할이 뭐죠? 어디로부터 오는 원리 같은 게 어디로부터 오냐면 종으로부터 오죠. 스피시즈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고, 이 엮는 원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기하학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제가 물 같은 거는 생명을 만든다 이랬죠. 근데 생명이라는 실, 하나의 의미의 실과 파괴한다라는 걸 합치면 물은 생명을 파괴하기도 하잖아요. 물은 생명을 조합하고 의식을 통해서 생명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씻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조합하는 게 여러분의 기하학이라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보더라도 이산화탄소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의미 가닥을 여러 개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꼬는 작업, 뜨개질하는 뜨개질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 이것이 기하학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기하학은 한 번 딱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기하학이 아닌 거죠. 딱 한 번만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논문을 읽고 책을 읽고 이미 지식으로 바뀌어버린 것들을 우리의 지식이라고 믿고 우리의 기하학이라고 오해를 한 다음에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데 쓰고 있다면 과학자로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책이 후설의 기하학의 기원이라는 책이고요. 후설의 기하학의 기원은 한 25쪽 정도 됩니다. 27쪽 정도, 한 30쪽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앞부분에 이 책을 인트로덕션하는, 소개하는 게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썼는데 130쪽입니다. 이게 독특한 책이죠. 서론이 본문보다 훨씬 길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후설의 것을 먼저 읽고 데리다를 읽어보면 데리다는 그의 독특한 언어의 마술사답게 잘 썼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리다보다 후설의 이 기하학의 근원이 훨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데리다는 엄밀하게 접근하고 이것이 뭘까 계속 그냥 언어의 측면에서 언어의 마술사답게, 기호학자답게, 언어학자답게 추진하는 그 능력은 엄청나지만 후설의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연입니다. 연. 그죠? 수련. 물속에서 연을 보면 연의 잎에다가 여러분이 가서 이제 물방울을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물이 수로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소수성, 영어로는 하이드로포빅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수하지 않고 소수하다, 물을 싫어한다, 소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연에서. 말해서 연도 물에 대한 성분을 이해한 다음에 연 나름으로 기하학을 발휘해서 물과 자기를 구별하고 물을 튕겨내는 구조를 만들어냈잖아요. 무엇으로요? 기하학으로 만들어낸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요? 물을 이용해서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기하학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제가 다른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수련이 가진, 연이 가진 기하학의 정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언어로 표현했나요? 수련은? 우리한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그 나름의, 수련 나름의 언어로서 물을 튕기고 또르륵 굴게 하고 막 이렇게 흔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련을 떼가지고 물방울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 물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언어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한테. 이것을 우리는 기하학이라고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 혹은 우리의 물질 세계 속으로 과학으로 가져올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기하학적 원리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을 만들어내죠. 기하학은 다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영화, 그죠? 여러분 영화를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영화니까 영화를 하나 더 가져오면, 여러분 존 윅을 영화 보셨어요? 존 윅 보셨어요? 예, 보신 분 있고 TV에도 요즘에는 하니까 존 윅을 보면 여러분 특이한 사항을 혹시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 영화 감독은 되게 특이한 감독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 존 윅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게 범죄의 도시입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범죄의 도시와 존 윅 모두 이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액션이 나오죠. 사람이 이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범죄의 도시를 보면요, 범죄도 이제 마석두라는 형사, 마동석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범죄를 물리치면, 길거리에서 물리치면 막 때려 눕힌단 말이죠. 근데 범인이 막 날아가잖아요. 범죄자가 막 날아가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몸이 막 날아가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막 피하죠. 감 지르고. 그리고 때로는 범인이 그 일반 대중을 잡고 인질로 잡기도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하학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 기하학의 의미는 이 왼쪽 영역이죠, 그죠? 왼쪽. 그다음 오른쪽 영역은 언어의 영역이잖아요. 언어는 표현됐죠. 이미 이제 세상으로 나온 거죠. 왼쪽은 가시 영역, 오른쪽은 음표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왼쪽에 있는 행동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행동을 하면 이 음표의 영역, 비가시 영역, 우리가 소통하는 이 상징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징계에서는 우리가 말을 들으면 들리잖아요, 여러분. 안 들리세요, 제 말이?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안 듣는 부분도 아마 분도 있죠. 저거 느끼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크게 소리를 제가 들어도 완벽하게 차단하고는 딴 일을 하시는 분이 있죠. 이게 어떤 능력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범죄의 도시 보면 그것이 일반인 대중한테 전투신을 벌리는, 액션신을 벌리고 폭력이 난무하고 범죄자를, 악을 응징하는 그 순간에 함께 하는 거죠, 대중이요. 이렇게 튀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같이 놀래기도 하고 감도 지르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요. 근데 존 윅이라는 영화를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영화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전투신이 나오죠, 그죠? 키아누 리브스 맞나요? 맞죠? 키아누 리브스하고 이제 싸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나요? 철저하게 모릅니다. 철저하게 모릅니다. 아무리 싸우고 막 피가 튀고 이래도 막 옆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죽고 해도 그냥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그 나이트 씬의 장면 보면 그냥 춤을 계속 추고 있는 거죠. 왜요? 안 들리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독특한 기하학의 세계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영화 감독으로서 창출한 거죠. 그런데 딱 한 번이 아니죠. 딱 다른 예가 있는데, 말을 하면 들리지 않죠. 말을 하면 들리지 않는데 몸이 닿으면 움찔합니다. 움찔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과학의 세상과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데 존 윅의 영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몸이 닿으면 움찔하죠. 그러니까 행동과 행위를 하면 드러나지만 말을 표현하고 하는 그 폭력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실제계라고 말씀드렸죠.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언어로 표현하는 상징계 속에서 구멍에 팍 빠져가지고 앨리스처럼 어디 빠져가고 다른 세상을 가면 전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어를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세상에 오는 거죠. 앨리스 세상, 도로시의 오즈의 마법사 같은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 가면 그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다음 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만약에 한 3, 4주 전에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세상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금 세상을 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세상의 언어가 일부분은, 모든 건 아닌데 일부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도로시처럼, 우리 모두는 앨리스처럼 구멍을 통해서
상징계를 잘 살고 있다가 어떤 독특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상징계를 살다가 갑자기 어떤 순간에 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지금의 언어는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3, 4주 전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이전의 세상으로 우리가 만약에 옮겨가면은 들리지 않고 얘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쓰던 언어를 가지고 지금 쓰면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세상을 그때로 되돌려보면 그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언어가. 이것은 존 뉴윅에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어떤 세상 속으로 두 사람이 싸우다가 쑥 빠져들어가면 그 옆에 있는 사람과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감독은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데 싸우는 사람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막 칼을 휘두르는데. 그런데도 그것은 무관한 거죠. 왜요? 언어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독특한 과학과 형이사, 존재를 다하는 형이사학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만의 기하학으로 만든 다음에 세상에 딱 내어놓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한 번도 없었잖아요. 만약에 유클리드 돌아가 보시죠. 여러분이 기하학으로 이 세상에 뭔가를 딱 내놨단 말이죠. 지식으로 내놨단 말이죠. 기하학으로 지식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모르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2006년, 2007년 정도에 나왔을 때, 블록체인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던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나요? 그냥 이해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아, 그런 게 있더라. 그리고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이더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쓰이더라라는 정도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상징계를 비트코인의 상징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6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누군가가 비트코인이 있더라,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면 비트코인이 뭐야? 라고 끊임없이 물었잖아요. 그리고 막 누군가가 전문가가 얘기해줘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잔 위에서 나오는 싸우는데, 그죠? 키아누 리브스가 악마와 싸우고 있어도 왜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춤을 추는 거죠. 그 나이트클럽에서요. 도대체 왜 싸우는지 모르고 니는 싸워라. 나는 나의 세상을 살겠다는 거죠. 나의 언어로 된 상징계를 살고 있는 거죠. 그 일반 대중은요. 그런데 범죄의 도시의 세계관은 뭐죠? 모두가 하나인 상징계, 언어가 통하는 상징계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감독은 완벽하게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트럼프의 독특한 기하학으로, 그게 좋보다가 아니라 독특한 기하학으로 새로운 정치가 통하는 세상 속으로 우리 모두를 빠뜨려 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믿고 있지만 한 3주 전으로 돌아가면 도대체 이런 세상이 가능할까? 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무뎌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깊이 있게 읽어보면 유클리드 기하학을 이해하느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1번부터가 잘 무슨 말인가? 곱씹어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처럼 블록체인처럼 유클리드 기하학 그 고등학교 때 배웠어 라고 이해하는 거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다시 한 번쯤 기하학에 대한 생각을 다시 떠올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기하학은 우리에게 독특한 지식을 만들어서 그 지식을 언어의 세계로 파견된다, 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예를 여러분한테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희망. 제가 희망이라면 여러분한테 어떤 단어, 어떤 뜻이 혹은 어떤 의미가 떠오르세요? 희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다르죠.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어떤 희망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간 의미를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 적어내고 이쪽 분이 적어낼 때 그것이 동일할까요? 다르잖아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한 2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희망이라는 걸 떠오르는 의미를 적어내라 했는데 정확히
정확하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의미를 적어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뭘까요? 그냥 뭐 좀비다 이런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뉴턴의 세상에서만 살고 있는 거죠. 입력감이 들어가면 반드시 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언어의 세상을 이해하는데 이 단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야 맞다라는 언어학적 뉴턴 역학을 적용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가 여러분이 가진 상황, 조건, 시간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거기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가죠. 또 어떤 단어들로 둘러싸여 있는지 어떤 센텐스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른 의미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음표 영역, 음표라는 것은 영어로는 사인이죠. 사인, SIGN이라는 사인의 영역, 우리가 언어의 체계 속에서는 뭐냐면 언어 체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 이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뉴턴 역학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이걸 가질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양자역학의 수준과 혹은 이제 제가 선호하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영역으로까지 언어가 진화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희망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희망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지금과 여러분이 만약에 10대였을 때 혹은 유치원을 다녔을 때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다르잖아요. 근데 언어가 달라졌나요? 언어는 똑같죠. 언어는 똑같은데 왜 달라졌을까요? 상황이 바뀌었고 여러분의 자아가 바뀌었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하는 기대치가 바뀌었고 여러분의 실제아이라는 실제 the real이 바뀌었고요. 여러분이 지향하는 게 바뀌었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바뀌었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거죠. 의미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언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생각을 당연히 우리 전에 깊이 생각했던 1950년, 1960년도에 구조주의라는 게 탄생을 하죠. 구조주의를 굳이 몰라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주의에 관심이 있으면 책을 읽을 수 있지만 구조주의가 뭐냐? 내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여러분의 강사가 이 말들을 하는 게 저 사람은 저런 얘기들을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재원이라는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의 세상이 여러분이 하나하나 지금 뭐 가끔은 관심 있는 눈빛을 던지고 어떤 분은 고개도 끄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힘이 돼가지고 그게 상황이잖아요. 제가 처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상황이 로 하여금 언어가 가진 구조의 세상이 이 한 사람의 생명체가 이런 말들을 쏟아낼 수 있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언어학자들이 만들어낸 혹은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형이상학자들이 만들어낸 구조주의라는 사상인 거죠. 언어가 나로 하여금 이런 말들을 쏟아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어가 나의 행위를 한다. 유물론적인 사고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에 우리가 구속된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모든 물질과 심지어 언어라는 물질도 우리한테 뭔가 작용을 해서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작동한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이게 50년대, 60년도의 구조죠. 근데 구조가 정말 이제 그럴듯하거든요. 구조주의에서 탄생한 행동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수업에 이제 5부에 가면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들 하거든요. 이제 제가 할 겁니다. 이제 스키너의 사상, 윌리엄 제임스의 사상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져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것보다는 구조주의라는 어떤 50년, 60년대 이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이 있었던 거죠. 구조주의를 이해했는데 그런데 구조가 확정됐다고 그 당시에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슬라이딩 퍼즐이라고 아세요? 슬라이딩 퍼즐을 맞추는데 빈칸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 빈칸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맞추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조가
확정된 게 아니라 이 슬라이딩 퍼즐처럼 빈칸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의 언어에는 이 빈칸이 하나 있는, 결핍이 하나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딴 게 막 내려오잖아요. 조합이 수만 가지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퍼즐 속에 있는 그 구멍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한 게 후기 구조주의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후기 구조주의가 지금까지 거의 이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후기 구조주의의 포스트 휴먼 사상 같은 게 지금은 대세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나누고요. 어쨌든 이 후기 구조주의는 상상이 되시죠. 이 후기 구조주의로 언어의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거죠. 언어의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혹은 제가 혹은 트럼프가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기하학으로 의미를 꾸며가지고 언어의 세상에 지식을 탁 던졌어요. 그죠? 이란을 침공해서 혹은 이란은 그것에 맞서서 혹은 우리는 어떤 우리의 경제가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우리 나름의 기하학으로 의미를 짜가지고 나가서 뭔가 의미 덩어리를 만들고 의미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의 순수한 객체를 만들고 순수한 객체를 가지고 생각하는 고키토를 만들고 이 고키토를 만들어서 언어의 세상에 이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무리 작은 저의 이 작은 목소리지만 이 세상의 언어의 구조는 바뀌잖아요. 어제의 언어의 구조와 언어 세상의 구조와 오늘의 언어 세상 구조는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말을 했기 때문에 AI가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라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이런 결핍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소통을 하죠. 소통을 하고 그 결핍을 맞추고 정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결핍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환희를 느끼는 거죠. 일종의 주의상스라고 하죠. 그죠? 기쁨, 엄청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와 좀 겹치는구나. 이게 소통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의식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결핍 같은 거 결핍을 위해서 기하학이 행동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의 작은 뜰림이 그 성질이 양자의 각적 성질이 나의 의식에다가 신호를 보내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개도 끄덕여주고 그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나의 시선을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나는 느끼면 나의 의식에다가 그 신호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언어를 만들 때, 다음에 나의 기하학을 만들 때 그것을 참고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냥 항상 쏟아내는 의미, 가치, 언어를 동일하게 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 비슷하게 늘 뭐 그것이 그거이고 말만 하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말만 하면 극우, 극자, 종북, 이렇게 어떤 상투적인 단어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사상이 혹은 여러분의 이데올로기가 여기든 저기든 관계없이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예를 들면 뭘 할 때마다 인공지능의 인재 양성, 정치가들이 그런 단어만 계속 쏟아내면 사실은 그런 단어들을 쏟아내면 TV에 나와서 토론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요. 그런 단어를 듣는 순간. 그래서 돌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듣자 이러는데 저는 왜 돌리느냐? 그게 듣기 싫어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의식이라는 게 있을까?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말을 한 20단어 가지고 1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 같은 거죠. 제 입장에서요. 그게 정치가든 과학자든 말만 하면 동일하죠. 이 말을 앞에 썼다가 뒤에 썼다. 이것도 우리가 맥락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른 단어를 다른 상황에서 다른 기하학으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서 다른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서 좀 하는 그런 대화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하학과 의미나 어떤 그 언어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아들여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언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중요한 생각했던 걸 50년대에 언어학자들이 구조주의를 통해서 후기 구조주의까지 연결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훨씬 전에 다른 철학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제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BC 300년 정도의 그리스 사람, 그 아테네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부자였던 거예요. 부자였는데 하루는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어디 이제 수출하고 이러다가 배가 난파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황망하고 막 이제 막 슬픈데 이 사람이 이제 택한 길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재산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까 이러다가 중고 서적을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뭐 시험에 많이 떨어지고 이러면 부산의 보스턴 같은 데 가서 중고 서적 같은 데 가서 며칠은 이상하죠. 몇 시간을 좀 지내면 혹시 알아요. 제논 같이 그 큰 사상이.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보니까 뭐 그 책 보면 이제 플라톤 책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책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300년 전에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보는데 이제 그 뭐 소크라테스의 큰 감명을 받아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받아 이런 게 아니라 제논이 읽어보니까 뭔가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점의 그 이제 서점 주인한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철학자들. 근데 그리스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런 아테네나 이런 보면은 저 사람 지금 바깥에 걸어가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저자들이 막 걸어 다니니까. 그러면 뛰어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세상을 이데아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제논이.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기의 생각이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모든 나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고요? 플라톤은 어떻게 믿었죠? 모든 나의 영혼은 이데아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미천한 환경공학자인 저로서는 그렇게 이해를 됩니다. 제가 읽은 독서에 하면요. 그런데 이제 진원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뭘까? 실제 일상을 살아보고 돈도 크게 잃어보고 이래 보니까 이런 게 아닌데 나의 모든 영혼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언어에 있다라고 처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친 사람이 처음이에요. 이게 스토아 학파의 가장 기본인 거죠. 나의 의식은 영혼이 있다면 나의 의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믿는 언어에 있다. 내가 쓰는 언어에 있다라고 믿은 거죠. 이게 스토아 학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파의 책을 읽으면 실용적으로 살아라. 뭐 이것을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스토아 학파가 한 몇 년 전에는 우리를 휩쓸었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요. 그런 책을 읽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스토아 학파의 출발을 보면 어디에다가 가장 핵심을 두냐면 어디에 있다고?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놓인다고요? 언어에 놓인다라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이 가진 진리, 가치, 의미 같은 것들은 뽑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플라톤 같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이데아라는 것을 두고 그 이데아라는 순수한 어떤 존재가 있고 이것이 뭔가 바뀐 것이 나고 이 세상의 진리고 그것에 이름을 하나하나 붙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제논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말하는 순간 거기에 의미가 담기고 이 언어에 담기는 진리가 합쳐졌을 때 뭐가 된다고요?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거죠. 아이디어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경험을 한 다음에 그 언어, 그것을 언어로 이제 글을 써보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친구들한테 뭔가 발견하면은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그 막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닌가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만약에 여러분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가족이나 여러분이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아닌가요? 진짜 다른 세상을 살아요, 저랑.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모아서 이데아라는 세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건데, 이데아라는 세상은 원래 초월적인 세상에 있어서 그것이 이것으로 화하게 돼서 여러 가지 우주의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믿었던 플라톤과 전혀 다른 세상을 주장한 것이 지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바뀌는 거죠. 나의 진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때까지 썼던 언어 중에 어떤 언어를 내가 잘못 썼을까? 내가 언어를 소통을 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인데 이걸 바꿔봐야지 라고 아주 실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스토아 학파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스토아 학파란 이런 거라는 책을 저희 얘기하는 개발서, 자기 개발서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화요일 때 말씀드린 것 같이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을 이해를 하고 나면 위버만시라는 자기 개발서 같은 것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트럼프 얘기는 그만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그 사람의 영혼의 세상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의 행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대통령, 그전의 대통령, 그 다음에 중국의 추석? 이런 사람들의 그들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건가를 그냥 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기하학, 그 사람의 기하학을 이해하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단어에 어떤 것들을 담을까에 집중을 하는 것이, 의미를 담을까 집중하는 것이 기하학이고, 기하학은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기하학은 물질이 없으면 안 되죠. 않고 없는 찐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하학의 방법이 엄청나요. 대단하죠. 그런데 막 휘두르는데, 우리가 그런 영혼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드라마도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머리를 이렇게 휙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죠. 때리는데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물질이 만져지지 않는 그런 기하학은 이 세상의 존재를 하지만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어떤 기하학을 장착을 한 다음에 물질의 관찰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과학이 되고 이런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죠? 기하학이 너무 좋지만 물질부터 출발하면 안 되고, 그 기하학이 가진 논리만 딱 뽑아가지고, 논리가 어떤 대단한 걸 여러분이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나름의 기하학을 만드는 거죠. 그 뉴턴 같이. 그것을 여러분한테 장착하면은 계속 쓸 수 있죠. 위대한 거라면. 어떤 사람이 논문을 하나 위대한 걸 해가지고 노벨상을 타버렸어요. 젊은 날에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년등과라고 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젊고 심지어 어리시잖아요. 이때 뭔가를 크게 이루잖아요. 여러분 주위에서 만약에 특허를 내가지고 아니면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막 해버렸어요.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좀 살아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소년등과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소년등과를 한 사람은 우리 주위에 보세요. 정치인이든 과학자든 소년등과한 사람은 그 자기의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항상 뭔가 어려움이 있고 한번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자기가 논문으로서 성공했던 거, 노벨상을 받았던 거, 이것만 계속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리차드 도킨스를 저도 좋아하고 그 이전 유전자를 저도 좋아하고 좀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행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지만 리차드 도킨스가 지금 하는 얘기들을 보면 저 사람은 1976년 이후에 하나도 안 바뀌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죠? 리차드 도킨스를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어떨 때 보면 소년등과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미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그 이전 유전자라는 독특한 유전자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이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죠. 리차드 도킨스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아는 분은 그 다음에 어떤 주제가 나오잖아요. 뭐 진화에 대한 얘기, 아니면 AI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나오면 들으면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아쉬운 거죠. 물론 하나의 2개 이상의 자기의 기하학적 성취를 이루기가 힘들지만 여러분 같이 특히 AI 시대를 사는 분들은 소년등과해 버리면 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 되는 게 있더라도 잠시 멈추고 내가 소년등과 혹은 소녀등과, 그죠? 소녀등과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소년등과라고 썼고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것에 너무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년등과, 성년등과의 두 번째 대표적인 예가 괴테잖아요. 괴테는 아주 젊은 시절에 사랑의 아픔을 겪고 젊은 베르테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완전히 대박이 났잖아요, 그죠? 대박이 나고 이제 막 그 마르의 왕국의 이제 그 당시에는 왕이죠, 그죠? 그 독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역별로 그 왕이 존재하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바이마르 왕국의 왕이죠. 백작인데 왕이 이제 괴테를 등용해가지고 자기 비서실장으로 삼죠. 그래서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러다가 괴테가 어떤 일을 하죠? 야반 도주하잖아요. 몇 번 이제 사표를 냈는데 왕이 바이마르의 왕이 사표를 자꾸 수리하지 않으니까 야반 도주랍니다. 새벽에 도망가는 거죠. 어디로요? 이태리로. 그게 이탈리아 계행입니다. 이탈리아 계행의 첫 번째 보면 그 도망가는 얘기부터 나와요. 내가 왜 도망가야 되느냐? 이 사람은 더 이상 뭔가 이룰 게 없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사람한테 나타난, 지난 시간에 화요일에 나타난 것 같이 뉴턴이라는 극복해야 되는, 뉴턴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으로부터 탈출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왕의 비서실장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에 들어간 거잖아요. 쉽게 지금 생각하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이탈리아로 도망가죠. 그 도망가면서 식물도 관찰하고 광물의 맛도 보고, 그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식물의 변형록, 광물, 색채론, 이 위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 기행하는 그 20대의 어떤 원고를 쓰죠? 초안. 파우스트를 씁니다. 이때 그 영혼에 대한 얘기, 이것들을 파우스트를 해서 이 사람이 20대에 이제 쓰기 시작한 책을 이 사람이 70대에 완성을 하잖아요. 파우스트라는 책을요.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에 글자만 달랐지 유전자 조작이라는 단어가 그 개념이 나옵니다. 그다음 유전자 복제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할 정도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5만 가지 이런 것들이 파우스트 속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파우스트. 여러분, 파우스트라는 책이 잘 안 읽히면 나는 이것과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1년 있다가 다시 보고 1년 있다가 다시 보고, 저는 그렇게 해서 40대 중반에 파우스트를 읽었어요. 파우스트 정말 읽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이 읽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고 혹은 지금도 팍 와닿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읽어버리세요. 그러면 이 괴테로부터 혹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지논 같은 사람부터 받아내는 건 소년등과는 위험하다. 그렇듯이 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든 공학이든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위대하고 뭔가 학부인데 SCI 논문에 실렸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실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면요.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중에 있으면 죄송해요. 삼성 어딘가에서 금은상을 탔다. 계속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참고로 그런 면을 드는 거예요. 뭔가 크게 잃어버리면, 어릴 때 잃어버리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하학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려면 언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언어 속에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막 약간 말 잘하는 친구도 있죠. 그 다음에 수학적으로 잘 푸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탁 막히는 적이 있지 않나요? 뭔가 얘기하다가 가만히 있어, 이거는 내가
무슨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한테 뭐가 온 거죠? 작지만 여러분한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언어의 존재, 언어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언어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시 있고, 이것을 내가 요즘에 좀 치매기가 있나? 내가 건망증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뭔가 오려나 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잠시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면 그것이 어디로 가죠? 앨리스가 되는 거죠. 도로시가 되는 거죠. 그 세상으로 빠져들면은 이때까지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던 실제계, the real, 키아누 리브스가 경험했던 것, 키아누 리브스가 매트릭스에서 경험했던 그 세상 속으로 열이 빠져서 그 속에 되면 거기서 조금 지내다 보면 언어가 떠오르는 거죠. 실제계에 빠지면 그 실제계는 다시 뭐가 되면 상징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논리를 그 라캉이 얘기하고 후슬이 얘기하는 이 기하학의 세상을 한번 꼭 자기만의 이해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언어로 표현 못하는 것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과학에도 있고 비즈니스에도 있고 엔지니어링에도 있는 거죠. 그것을 맞닥뜨려지면 노벨 평화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맞닥뜨려지면 거기서 잠시 머물면 쑥 빠지는 거죠. 블랙홀처럼. 빠지게 되면 실제계를 가게 되고 그 실제계는 상징계가 되는데 상징계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의 언어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하학이 이제는 작동을 했기 때문에요. 지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 대단한 영향력을 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정의 자기와 같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듯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게 니체가 우리한테 한 가지 딱 준 어떤 사상인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명성은 높아지고 또 높아져요. 그죠? 리차드 도킨스는 돈을 벌고 책이 팔리면 팔릴수록 명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뭐는 쌓이지 않나요? 명예는 저와 같이 리차드 도킨스를 되게 존경했던 사람도 그 사람의 명예는 자꾸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명성은 높아지고 명예는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명예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원하는지 한번 나는 이 왼쪽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오른쪽에서 한번 위대한 업적을 남길 거야. 나는 그게 나쁜 생각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언어에 철저하셔야 돼요. 라지 랭귀지 마델 같은 책도 여러 개 놓고 논문도 여러 개 놓고 도대체 이 언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있게 보고 이 언어 모델이 양자 시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방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나 인공지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왼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소년 등과에 너무 취해 있으면 그것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실제라는, 우리는 상식을 살아서 언어를 스토아 학파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연구하더라도 맞닥뜨려 가지고 이해한다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시점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빠져야 됩니다. 이게 드롭, 그죠? 양자역학의 클랩스라고 화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양자역학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클랩스, 붕괴를 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붕괴시켜 버리라는 거죠. 나는 양자역학자들이 형이상학자인지 과학자인지 때로는 착각을 들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돼요. 클랩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뭔가 거기서 다른 길을 찾는다라고 하지도 않고 다른 문을 연다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고 클랩스라고 합니다. 붕괴되고 추락해버리라는 거죠. 라캉의 추락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실제계는 비언어의 세상, 왼쪽은 비언어거든요. 비언어의 실제계로 존 윅에 나왔던 그런 세상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눈을 돌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깨달은 단어로, 언어로, 수학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언어를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하학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할 때까지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알아준다고 슬퍼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왜 제가 여러분 꼭 글을 써보라고, 여러분이 꼭 작가가 안 되셔도 돼요. 써보라고 하냐면 언어의 구조 속에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말을 하면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있는데 글을 쓰다 보면 그게 이렇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이것에 집중하면은 여러분이 언어의 구조를 통해서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던 실제계로 빠지는 구멍이 보여요. 이것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쓰지 않는다라고 많은 작가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런데 글을 조금 써보니까 책이랍시고 많이 팔리지 않지만 내보니까 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글을 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글을 쓰다 보면 언어의 구조가 느껴진다는 거죠. 언어를 그까지 쓰면 그 다음이 보이고 그까지 쓰면 또 그 다음이 보이는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글을 쓰는 이유고 글을 쓰고 나면 다시 상징계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글 속에서만 머물 수가 없잖아요. 돌아와서 그냥 제대로 빠져보는 거죠. 제대로 빠져가지고 실제계로 가서 한 번도 사람들이 다루지 않았던 여러분의 언어로, 기하학의 언어로 쓰고 그것을 다시 세상에 내어놓으라는 게 이 후설의 책, 제가 보내드린 그게 어떤 외침입니다. 외침. 그러려면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죠? 갈릴레오, 피타고라스, 후설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이 사람들이 말했던 기하학을 과감히 제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라는 거죠. 기하학과 지식은 다르잖아요. 기하학이 지식이 돼버리면 다시 기하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식이죠. 지식을 만들면 항상 우리는 믿잖아요. 논문에 나오면 노벨상 받은 사람이 말하면, 리차드 도킨스가 말하면 우리는 유명하다는 이유로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다른 거죠. 진리는 우리를 구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벽이 오는 거죠. 새벽이 오면 아무 세상 가서 우리의 기하학을 가지고 물질로 다가가서 나만의 진리, 나만의 기하학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질문이 없는데요. 예. 시험 날짜는 4월 20 아닌가? 4월 21일. 거기가 중간고사 시간이거든요. 4월 21일 날 수업 시간, 강의실 시간과 강의실에서 보게 됩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 많이 부끄럼 많이 타시니까 여기다 올려주세요. 작성하시면서. 오늘은 기하학, 후설의 기하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뭐였나요? 여러분 교재 퀴즈는 여러분 시험에만 관심 있으세요? 퀴즈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뭐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실제다 그러면 실제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기하학, 그러면 기하학을 쓰시면 되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저하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예,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퀴즈를 보게 됩니다.
수업 끝난 다음에 이 채팅방은 제가 삭제를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처음이니까 좀 질문 남기기가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얘기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것에 맞게 제가 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요. 예,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